자, 세 번째 절충적 수용론. 이제 셋째, 넷째가 그 진화론적 창조론자들, 유신 진화론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는 원인 화석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뭐 이거는 뭐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죠. 원인 화석은 뭐 거의 얘기. 근데 여기서 온건한 입장과 급진적 입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따라서 나눠지지만, 그러나 고생물학적인 증거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어느 쪽이든. 아담의 정체 및 연대. 절충적 수용론에서 얘기하는 아담의 정체 및 연대가 매우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처음 읽어가지고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제 그 안내 설명을 거기에 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입장에서는 인류 첫 조상으로서의 인물, 그걸 A1, 그냥 아담의 줄여 A1.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아담 2, 이게 별개의 존재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인류 첫 조상으로서의 인물의 관계, 이때는 사실 A1은 개인이 아니에요. 집단이에요. 적어도 이 데니스 알렉산더라는 유신진론자에 의하면 그거는 창세기 1장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아담은 창세기 2장이 얘기하는 것으로서 A2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A1은 인류 첫 조상이니까 고생물학에서 말하는 인간 속이나 인간 종,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를 염두에 두면 200만 년에 존재하던 개체, 집단이 될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 풀이 이제 있어야지만 거기서 개체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1000명, 10,000명 이 정도의 집단이 있을 때 이제 그 개체가 독특한 스피시스가 생기는 거를 보기 때문에 이건 집단이라고. 아니면 현대인과 같은 호모사피엔스 생각은 20만 년 전에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인류 집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잘 보세요. 이 최초의 인류 집단은 이제 1장과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타나 있듯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를 들면 만약에 20만 년 전의 대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확한, 이제 여기도 어느 정확한 시점을 모른다라는 주장도 있고 시점을 넣어도 좋다는 거죠. 그 전까지 예를 들면 네안데르탈인의 20만 년이니까 그보다 이제 또 처음에 예를 들면은 하이델베르그 60만 년까지니까 하이델베르그, 호모 하이델베르그가 이렇게 있다가 20만 년이 가까워질 때 어느 순간이든지 아니면 그 어간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거기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인류 최초 인류 집단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 존재는 그렇게 바뀌는 순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등 동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수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20만 년 전에 일어난 어떤 집단에 대한 요것과 A2,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믿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담은 A2예요. 요 A2는 약 10,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근동 지방에 살던 어떤 농부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나눠요. 데니스 알렉산더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창세기 1장에 문화명령 받은 존재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존재고 하는데 이걸 나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나누게 되면 여러 가지 막 달라지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뭐라도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의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집단이 만이다 하면 10,000명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같은. 그러니까 호모 하빌리스가 이렇게 있다가 한 20만 년이 가까워지니까 어느 순간이든지 아니면 약간 점진적이든지 그 집단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그건 그게 아니고 한 개인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와도 따라가니까 이제 부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바로 창세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뭐냐 이제 문다면 두 가지예요. 저는 땅을 가는 사명을 구체적으로 받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동산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 철두철미하게 이 하나님의 생기에 의존하는 그런 존재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의미다. 그렇게 굉장히 독특하고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A1은 생물학적 발전의 연속 석상에서 오래될 특정적 개인으로 갈. 여긴 무리가 상당히 아까 1,000명, 10,000명 이렇게 한꺼번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나 A2는 특정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아담 이 둘을 이게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이 입장의 가장 근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납득이 잘 안 가고 물론 이제 우리는 납득이 가든 안 가든 이 사람의 이론을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2에 대한 묘사를 봅시다. 이 모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 가운데 근동지방에 있던 신석기 시대 농부 부부 여기도 이제 일단의 농부들도 이제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냥 이제 좀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농부 부부로 이렇게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알도록 하기 위해 자기와의 교제 속으로 부르시며 자신을 특별한 방도로 계시하신 것이었다. 이 계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에서 무슨 계신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뀌는 그 순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집단적 주어진 행위라면 이게 아니고 여기선 특별히 계시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이런 것처럼.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첫 부부에게는 호모 디비누스라는 말을 이제 붙일 만하다. 사실 호모 디비누스를 처음 붙인 거는 존 스타트입니다. 존 스타트가 Understanding Bible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에 이제 붙였는데 그 명칭을 여기도 이제 사용합니다. 한 분이시고 참된 하나님 아는 사람들. 창세기 기사의 아담과 하와. 바로 이렇게 명칭이 붙죠. 호모 디비누스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진정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간들로서 유대적 신앙의 뿌리가 이제 적용된다는 거예요. 12페이지 넘어가서 그 사람은 그 당시 살아있던 모든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머리는 아니에요, 이들은. 왜냐하면 이 농부 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계시 받기 전에 그 이전에 수십만 년 동안 다른 인간들이 다 있었으니까 생물학적인 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으로의 조상이 이렇게 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는 특정한 역사적 시대와 지리적 삶의 진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역사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담의 개인성도 받아들이고 아담의 역사성도 받아들이는 게 돼요. 그러나 아담이 자연적인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행한 것은 그 덕분에 하나님을 말하면 지구상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들로 택함을 받은 것이다. 신석기 시대에 아담과 하와와 유전적으로 유사한 세계 인구가 100만에서 1000만의 범위인 그 당시 인구가 100만에서 1000만의 범위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유독 둘만 택해가지고 이 대표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신 대상은 그 수백만 거기가 이 농부 부부뿐이었다. 창세기 1장의 본문이 명백하게 하고 있듯 신석기 시대 당시에 살고 있던 몇백만의 인류는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그 몇백만 명은 벌써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모든 인간이다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바로 그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로 이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했으면서 의미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의미를 최초로 계시성에서 가르쳐 주셨고 그걸 누리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그 계명에 대한 순종, 그를 개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일로 구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의미하게 됐다. 지금 아직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많지만 뭐 그겁니다. 이제 셋째 사항은 아담 관련 6가지 진술 문제예요. 몇 가지 부분적으로 맞죠. 6가지 진술을 하면 첫째 진술은 아담은 인간적 가운데 최초의 인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알렉산더의 설명은 3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요. 아담은 인간종 가운데 최초의 인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담 이전에 몇십만 년 동안 인류가 이제 있었으니까. 또 알렉산더는 아담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이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지닌 것이 되는데 이거는 전통적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셋째,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창세기 1절이 시행된 시기와 대상이 달라요. 창세기 1장 26, 27절은 그 당시 모든 인류, 창세기 2장처럼 부부, 또 시기도 하나는 뭐 20만 년 전, 이거는 이제 10,000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차이가. 진술 2,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다. 이건 뭐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없어요. 아담은 개인적 인물. 이것도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예요. 진술 4, 아담은 생물학적으로 인류의 첫 조상이고 모든 인류의 결정 그의 후손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알렉산더의 설명은 도대체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인류가 그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창세기 2장 7절 거기서 얘기한 요 특별히 선택받아 계시받은 요들의 후손도 있는 거고 이것과 무관하게 딴 인류가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뒤섞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아담은 타락 후 영적인 죽음은 물론이고 신체 죽음까지도 초래했다. 알렉산더에 의하면 모든 인류가 신체적으로 죽게끔 되어 있었다. 모든 인류는 그냥 다 신체적으로 죽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는 그냥 영적인 죽음만 더 부과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이 알렉산더 입장은 6가지 진술 가운데 진술 1, 진술 4, 진술 6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중에 뭐 다 이제 어려움을 초래하자면 진술 4를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니은 그는 아담의 신체적 대표성은 부인한 채 사회적 아니면 언약적 대표성은 지키려고 이게 논란이 많아요. 상당히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불가능하다. 신체적 대표성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이건 되느냐. 그러나 또 유신 진화론자들은 왜 그건 이제 안 된단 말이냐. 그러면서 성경 예를 대는 거죠. 로마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의 경우가 그래요. 예수님은 신체적 대표성을 가진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제일 먼저 태어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언약적 대표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를 보면 이게 전적으로 또 비성경이라 볼 수도 없다. 이래갖고 지금 첨예하게 서로 지금 대치가 이제 돼 있어요. 그 이외에 다수의 문제점. 데니스 알렉산더 자신이 30 풋노트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원한 이건 이들은 지옥 가느냐? 어떻게 언제 타락했느냐? 타락의 영향을 받았느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지지론 이 입장도 창조적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이고 고생물학 이론 다 받아들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정체 및 연대 여기서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라무르이란 이 발음이 정확하지 불란서 이름을 가져가지고 이 데니스 라무르 이게 정확한 발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인물인데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노아도 역사의 인물이 아니고 노아의 홍수도 물론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고 그건 다 그냥 다 상징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복음주의자들이 깜짝 놀라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제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 또 예수님은 자기는 안 그랬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는 거에 기초해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실 성경의 영감 문제를 가지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이의 충돌하고도 비슷한 패턴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전부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아담이 역사상 언제 등장했느냐? 이거는 이제 터무니없는 질문이 이제 되는 거죠. 14페이지로 가서 이 입장은 아담에 관한 6가지 진술 모두를 부인하는 셈이 되고 전통적 신학과 가장 격렬한
제가 이제 그 쭉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을 이거 최근에 그 아담에 대한 역사적 논쟁하고 네 가지 입장 번역까지 됐잖아요. 쭉 이렇게 이제 읽어보니까 라무르는 제가 생각엔 복음주의자 같아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독특하고 마음에 안 들고, 저도 그 사람이 그러면 너무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내가 틀리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틀리고 막 뒤틀리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기분에 의해서 결정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MDiv를 리전트에서 했어요. 패커한테도 배웠고 뭐 다 이런, 그리고 딴 걸 보면 정말 복음주의자 같아요. 근데 이면에서만 굉장히 레디컬한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그 복음주의자 내에는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한 인물은 많지 않아요. 이제 뭐 프랜시스 콜린스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피터 엔즈는 아담이 곧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각각은 또 서로 간에 이제 아담의 비역사성을 주장한 사람들도 근거와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건 사실이지만 몇 사람이 이제 그런 입장인데 아직은 이제 많지는 않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하고 남은 시간 조금 해서 문화인류학 그만 설명드릴게요. 시대적 구분도는 거기 있고요. 창세기의 내용과 아담의 신원. 그래서 창세기 1장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을 개인으로서의 이제 아담.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구석기 시대의 말기로 이제 창세기 1, 2, 3장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 크로마뇽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다면은, 근데 이 그림이,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아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아담이. 근데 가인이 건설한 건 농경 문화고, 이건 신석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10,000년, 8,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편으로는 4만 전의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8,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러면 아담이 오래 살아도 뭐 800 몇 살 뭐 살았지 4만 년부터 8,000년까지 이렇게 32,000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논쟁은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나온 논쟁이 아니에요.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하다가 이제 특별히 이 문제는 신학자들보다도 기독교 문화인류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기술은 에릭슨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인간을 다른 피조물 구별하는 것이 언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죠. 또 에릭슨은 점진적 창조론자니까. 그래야 첫 인간은 약 3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진화론 창조론의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즉 창세기 4장에는 신석기 시대의 요소가, 만약 아담이 3만 년 전에 창조되었고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직계 후손이며 창세기 4 참으로 신석기 시대 행습.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행습의 특징이 뭐냐면은 농업을 하는 건데 정착해가지고 식물과 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갖다 순화시키고 식물도,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문화인류학자들은 얘기하고 다 이렇게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럼 신석기 시대가 10,000년에서 8,000년에 시작되었다면 우린 세대가 최소 22,000년, 짧게 잡아도 22,000년의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을 위에 1, 2장과 연관시킬 때 하고 가인의 아버지와 연결시킬 때 22,000년, 아담이 22,000년 동안 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네 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가 다 문제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알려져 있고, 특별히 이건 진화 창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이건 이제 아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밀라드 에릭슨이 고마워요. 밀라드 에릭슨 같은 사람은 그 조직신학 책에다가 이런 거를 다 해놓고 자기도 고민하는 걸 얘기하고, 저도 여기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할 때 밀라드 에릭슨의 책을 좀 많이 참조했어요. 첫째 해결책은 아담 전 인류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인류는 50만 년 전 원인으로 보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은 발전해서 원래. 그럼 이게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그 펄실리라는 뭐 이제 피칼드라는 14페이지 바닥 빅터 펄스라는 이 사람은 문화인류학자예요. 영국의 뛰어난 문화인류학자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드니스 알렉산더 이 사람은 유신진화론자가 아니라고 그래도 결국 유신진화론자에 부딪혀도 문제점이 여기서 낳게 돼요. 결국 이게 뭐 해결이 안 되죠. 또 한 가지 해결책은 아담 가인 간격설이자 그랬는데 지금 오늘날 가지고 있는 창세기 4장의 본문은 실상 그 이전에 존재하던 종족의 전통들로부터 창세기 저자가 자신의 작품을 위해 심할 정도의 압축 작업을 이게 이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시대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가인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짜집기를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문서설이라든가 용인할 때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사실은 세 시대가 그냥 가인이라는 이름으로 짜집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인은 살인자로서의 가인. 그게 시대적으로 제일 먼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두 번째 가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벌써 두 번째를 먼저 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 아담의 직계 아들로서의 가인.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이 또 시간이 뭐 훨씬 많이 지났는데 살인자 가인. 이 살인자 가인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는 전혀 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착안하게 된 거는 사실 이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고 또 막 가인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그랬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또 몇 명 만약 가인, 아벨 뭐 셋밖에 없으면 무슨 성읍을 건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 이게 아니다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 결론이 이렇게 도달한 거죠. 그래서 살인자 가인 두 번째.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읍 건설자의 족장가게 수장인 가인. 그래서 각각 다른 인물인데 이거를 갖다가 창세기 저자가 문서적으로 응집시키고 한면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인이라는 이름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써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게 맞는다면 참 좋은 해결책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문서의 추각 과정을 상정할 근거가 빈약하고 성경 연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둘째 해결책에도 문제가 있어요. 셋째, 가인 아벨 조기 연대설. 이견에는 가인과 아벨이 신석기 시대의 인물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아담과의 시간적 문화적 갭을 메우려는 시도다. 근데 창세기 4장 보면 분명 그 가인은 이제 농산물을 짓고 아벨은 양을 키우고 그래서 그 신석 시대 인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물어볼 때 이 주창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 창세기에 관한 대부분의 저작품은 아담과 그의 농부였다. 이 무언의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쩌면 가인과 아벨은 참으로 식물과 동물의 순화자. 그러니까 동물도 길들이고 식물도 이제 보통 이 순화라는 이 도메스티케이션이란 말이요. 우리말로 번역을 순화라고 하면 동물에만 쓰는 거거든요. 영어의 도메스티케이션은 식물에도 써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참 번역하기 힘든데 어쨌든 뭐 그런.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짜 농부도 아니고 진짜 뭐 축산업자도 아니고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거기서 이제 뭐 양을 치고 했을 때 그냥 고대 인물이죠. 이 먹는 거, 입는 거 고민하던 이런 인물에 불과했는데 모세가 그들을 꼭 식물과 동물의 순환처럼 그렇게 묘사했을 따름이기 때문에 실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난점은 뭐냐면 왜 모세가 시대적으로 오랜 이들의 생활 모습을 후대 거에 바뀌어서 했는지 왜 그런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이것도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넷째, 조기 농경 문화설. 이 입장은 식물과 동물의 순화가 신석기보다 훨씬 이전에 구석기 시대 말쯤 이루어졌을 시간적 갭을 이제 메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식물과 동물의 순화가 8,000년, 만 년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3만 년 전에 이루어졌다든지 그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이것은 문화인류학적 증거하고 맞질 않아요. 현재까지의 문화인류학적 증거는 그걸 보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별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이든지 지금 문제가 많고 그런 상황.